당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자, 여러분들 혹시 반복과 지루함 이게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지루해져요, 재미없어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4강을 공부한다 라고 하면 4강이 마치면 4강 별채우기 뿐만 아니라 2강, 3강, 4강 별채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5강 넘어가면 또 2강, 3강, 4강, 5강 별채우기 하면서 진도를 나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40강 나갔을 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루함을 느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반복과 지루함은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다. 반복은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더욱더 탄탄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 토대를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반복입니다. 이게 곧 지루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 명심하시고요. 반복해 주십시오. 별 채우기 반복하면서 진도를 나가주시기 바라면 좋겠습니다. 반복과 지루함은 다릅니다. 자, 이제 고대 국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기원 후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이제 그 2000여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바운더리, 그 초반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원 후 AD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고대 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연맹 왕국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고대 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국가 어떤 특징인지 한번 볼 텐데 우선 여러분들이 고대 국가 하면은 특징을 좀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왕권이 강해요. 네, 상대적으로 연맹 왕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하다라는 거. 연맹 왕국은 왕권이 약했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 국가는 왕권이 강하다. 그 다음에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율령이라고 하는데요. 율령이라고 하는 건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법 체계를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완비되는 시점, 뭔가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이 드시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불교를 또 수용하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믿는 종교가 다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고등 종교 불교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모아내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걸 통해서 진짜 온 백성을 그냥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왕권의 강화, 그리고 이제 왕권 강화는 정복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정복군주가 나옵니다. 고대 국가 보면 뭐 대표적인 정복군주가 있다면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이라든지 백제의 어떤 뭐 근초공왕이라든지 신라의 진흥왕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정복군주를 통해서 성공을 하면 당연히 왕권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어떤 율령 체제, 불교 통합 이런 모습들이 바로 고대 국가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대 국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자, 고대 국가의 기틀을 가장 먼저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자, 그 나라를 본다면 먼저 고구려를 들 수 있습니다. 고대 국가의 기틀을 가장 먼저 잡은 나라는 고구려고요. 2세기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백제입니다. 3세기입니다. 마지막이 4세기 신라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2, 3, 4 요 순서대로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이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았으면 뭔가 이전 시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전성기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겠죠. 자, 그 전성기 시기는 언제였느냐? 가장 먼저 전성기를 꾸린 나라는요. 고대 국가의 기틀을 가장 먼저 잡은 나라가 전성기로 갈 줄 알았죠. 고구려지 않습니까? 근데 고구려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잡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 고구려는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과의 어떤 투쟁 속에서 쉽지 않아요. 어쨌건 그래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룬 나라는
백제입니다. 백제. 예, 이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루고 있다. 근초광해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4세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가 바로 5세기, 바로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6세기, 바로 신라, 진흥왕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신라가 이 전성기를 이루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 3, 4, 4, 5, 6 2, 3, 4 고대국가의 기틀을 잡은 순서 전성기 4, 5, 6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고대국가의 어떤 성장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전성기를 다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한강이라는 거예요. 한강을 차지하는 자가 바로 그 시대의 전성기, 바로 이 한반도 만주 지역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특히 한반도의 운명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한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전성기 지도를 보시면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그 시대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고대 국가의 어떤 특징, 중앙 집권화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인 반면에 왕을 중심으로 해서 딱 이게 전국이 이렇게 하나로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가야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가야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가야는 여전히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물고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않고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좀 더 가야 설명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 좀 살펴보시고, 자, 이제 가장 먼저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았던 고구려, 고대 국가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고구려를 얘기를 하면 가슴이 벅차. 정말 우리 역사에서 참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가 고구려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보다 훨씬 더 넓은, 한 4배, 5배 되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고구려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만주벌판, 그 드넓은 산도 보이지 않는 그 넓은 땅에 이 철갑 기마병이 말을 타면서 그 먼지를 내뿜으면서 달려나가는 그 모습들. 그게 우리의 가슴을 좀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그 고구려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라면 뭐니 해도 광개토 태왕이 되겠죠. 자, 그 광개토 태왕의 시대를 열게 되는 고구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 고구려를 보실 때는요, 도읍이 변천, 항상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보실 때 도읍의 그 변천을 보셔야 돼요. 물론 신라는 변천하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습니다만 고구려, 백제는 도읍을 옮겨요. 맨 처음에 이 졸본에서 처음으로 수도를 정하게 되죠. 그러다가 국내성으로 도읍을 한번 옮기고요. 그리고 다음 평양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도읍을 2번 옮겨요. 이건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도 한성에서 출발해가지고 웅진과 사비로 옮기듯이 고구려도 졸본에서 출발해서 국내성과 그리고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있다. 고구려, 백제 모두 2번씩 도읍을 옮긴다. 신라는 옮기지 않는다. 요거 일단 딱 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읍을 옮길 때 왜 옮겼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공부했습니다. 바로 주몽이 되겠습니다. 주몽. 자, 주몽. 부여에서 탈출해 왔죠. 이때 이 부여의 왕이 금와, 금개구리, 금와 왕이었습니다. 이 금와 왕의 그 아들들이 이 주몽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 주몽이 그래서 참 힘겹게 빠져나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다라는 거. 이 주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에서 태어났대요. 기본적으로 이 당시 그 삼국, 하여튼 이 고대의 어떤 그 건국 신화를 보면 백제의 온조만 빼놓고는요 대부분이 알에서 태어났어. 대부분이. 그래서 적어도 그 나라의 영웅이 되려면 적어도 알에서 태어나야 영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대요.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이렇게 왜 양수가 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근데 그 양수가 터지기 직전에 우리가 막에 쌓여져 있잖아요. 그 막에 이렇게 쌓인 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그거 뭐 알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경우는 아니었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고주몽, 네,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신라, 신라의 박혁거수도 역시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 가야의 김수로 역시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 이게 아래에서 태어나신 그 분들이 그 나라를 이끌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아래에서 태어난 자 일국의 리더가 될 것이다. 저는 아래에서 태어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 고주몽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동명왕 또는 동명성왕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했는데 이 태조 왕 때가 되면 여러분들 이 옥저를 정복하는 모습들, 요거는 이제 배우셨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초창기예요, 초창기.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고대 국가의 그 틀을 잡게 되는 본격적인 시기는 언제냐면 바로 이 고국천 왕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고구려 초창기의 왕들은요, 묻힌 곳 있죠. 묻힌 곳. 예, 죽고 묻힌 곳. 그 묻힌 곳의 지명을 따와가지고 어느 왕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를 들면 고국천왕, 고국천. 그 지역에 묻힌 거야. 그 다음에 동천왕, 동천. 예, 그쪽에 묻힌 거예요. 미천왕, 미천. 예, 천이라고 하면 뭐 천변자 뭐 그런 게 되겠죠. 그쪽에 묻힌 왕. 뭐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그 왕의 업적을 담고 있는 그 왕의 특징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광개토 태왕, 장수왕 뭐 이런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고국천왕 때 정말 이 고대 국가의 어떤 그 꼴 이런 게 만들어져요. 아까 제가 고대 국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왕권 강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율령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고국천왕 때, 고구려 고국천왕 때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 고국천왕 같은 경우에는요, 왕위 부자 세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왕위를 지금 부자 아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다는 게 왕권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연맹왕국 같은 경우에는 왕을 군장들이 선출했잖아. 그러니까 왕권이 약했다고요. 그런데 고국천왕 때 오면은 이제 내 아들을 왕위에 앉히겠다. 이건 왕권이 강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국천왕 때가 되면서 고구려의 어떤 고대 국가의 어떤 그 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뭘 볼 수 있냐면 이 오부, 여러분들 그 고구려, 부여하고 고구려는 왜 오부족 연맹체라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 오부족 연맹체는 부족과 부족을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해 놓은 상태였어요.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왕권이 약했어요. 그런데 고국천왕 때 와서는 이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묶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경상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경상도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적 성격의 오부에서는요, 경상도가 따로 놀았어. 전라도가 따로 놀았어. 강원도가 따로 놀았어. 다 따로 노는 거야. 이걸 느슨하게 묶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했던 거야. 부족 연맹왕국 단계는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죠. 대한민국이란 나라 안에 엄연히 대통령 그 아래서 지방자치제가 있을 뿐이잖아요.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앙 집권화가 되는 특징, 이걸 이제 고대 국가에서 갖고 있는데 이걸 고국천왕 때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좋아요. 고대 국가의 기틀을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특히 이 고국천왕 같은 경우에는요, 제상 을파소를 통해서 진대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는데, 이 진대법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춘대 추납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대 추납, 이게 뭐냐면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백성들, 특히 봄을 버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겨울을 버티잖아요. 이게 봄이 되면 곡식이 똑 떨어져요. 모자라요. 배고파요. 굶주려요. 죽을 수 있어요. 그때 정부에서 곡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빌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거 버티고 나서 가을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게 이제 기록상 최초의 어떤 빈민구율제도, 구율제도의 어떤 그런 특징을 이 진대법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진대법이 나중에 이제 뭐
뭐 고려 태조 왕건의 뭐 흑창이라든지 또 이후에 뭐 의창이라든지 상평창이라든지 이런 역사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겁니다. 뭐 지금으로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금은 뭐 성격은 다르겠지만 기초생활 수급 뭐 이런 내용들도 다 이런 정신에서 연결이 되겠죠. 그죠? 자, 어쨌건 이 고국초한 때 고대국가의 기틀 잡았어. 자, 이제 잘 나가면 돼. 대부분이 이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으면 그 다음 단계는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이제까지 연맹 왕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변화에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는 전성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는 이 지리적 특성상 중국하고 지금 맞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과 끊임없이 충돌해서 그 성장 과정에서 굴곡이 꽤 많아요. 참 힘든 나라예요, 고구려가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바로 이제 이 동천왕 때, 이 동천왕 때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중국 소설 삼국지. 이게 원래 소설이 아니죠. 원래 있었던 나라 위촉오. 바로 그 위촉오 시대에 있었던 고구려 왕이 동천왕이에요. 실제로 이 동천왕 같은 경우에는 오나라 손건과 교류도 하고요. 그리고 이 위나라, 위촉오라고 했잖아요. 이 위나라가 쳐들어 와요. 이때 이 위나라 이 실세가 누구였냐면 조조의 뒤를 잇고 있는 사마의. 왜? 바로 그런 인물들과 상대했던 고구려의 왕이 바로 이 동천왕이 됩니다. 참 이게 백성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던 그런 왕이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이 위나라 엄청나게 세요. 총나라, 오나라 지금 꼭 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구려 역시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죠. 그래서 위나라의 그 관구검이 쳐들어와가지고 굉장한 위기를 겪기도 했던 시대가 바로 이 동천왕. 정말 여기서 이제 쭉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치고 나가려다가 중국의 삼국지 때문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다. 하지만 이걸 좀 잘 겪어내면서 자 다시 올라옵니다. 그 왕은 누구냐면 바로 미천왕입니다. 진짜 미천왕, 미천한 소금 장수 출신 미천왕인데요. 이 미천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낙랑과 대방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서안평을 점령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미천왕 때가 되면 비로소 한사군의 역사가 이제 정리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기억나요? 앞에서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한나라가 그리고 한사군을 설치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사군을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나라가 등장했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한사군을 완전히 축출한 때가 바로 고구려 미천왕 때 낙랑, 진번, 임둔, 현도와 같은 어떤 그 한사군이 있었는데 낙랑과 대방을 장악하게 되면서 한사군의 역사를 완전히 종료시키는 그 모습을 바로 이 미천왕 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안평을 점령하면서 요동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놓습니다. 이 서안평은 어디냐면요. 바로 그 압록강, 그 의주 있죠, 의주. 그 의주 건너편, 끝자락에 있는 곳이 서안평인데 여기를 장악하면 이제 요동 쪽과 연결되거든요. 바로 이 서안평을 점령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미천왕 때 보이고 있더라. 그래요. 저 중국의 삼국지 때문에 굉장히 위기일 수 있는 상황에서 미천왕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고구려의 고대 국가의 기틀 속에서 이제 전성기로 가는 듯 했는데 쉽지 않아요.